전우용입니다. 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고 사실은 조금 망설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18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한 2, 30년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식인들이 대중의 무지와 맞서 싸우는 게 이제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의 무지가 깨치면서 이른바 근대적 상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뒤로는 이제 지식인들이 상식에 도전하는 게 일이었어요. 몰상식은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죠. 또 그게 사실이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몰상식을 몰상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싶어서 명색이 좀 지식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비참해지더라고요. 지금 국정교과서가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비참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를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얘기 없고요. 상식적인 얘기가 어떻게 상식적인 얘기인지 좀 봅시다. 뭔가요? 어떤 그림인가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끄고 있는 젊은 여성으로 보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노파로 보일 겁니다. 장난치는 그림이죠. 일부러 저렇게 그려놨으니까. 뭐라고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사람의 평소에 살아온 생각이나 또는 저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게 뭘까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얘기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저 요즘 혼이 비정상이란 말 때문에 유명해진 이제 비정상이라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저기 아이를 업고 있는 소녀 뒤에 탱크를 지워버린다면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근데 저 뒤에 탱크가 나타나는 바람에 탱크가 서 있는 바람에 저 두 장면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탱크 앞에 천연덕스럽게 아이를 업고 나온 저 소녀가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아이 없고 이 평온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소녀 뒤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저 탱크가 비정상인 상황일까요? 뭘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꽃을 든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플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만은 칼을 들고 저집 차검한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 앞에 꽃 한 송이 들고 다가간 저 여성이 그야말로 꽃을 든 정신 나간 여성인가요? 아니면 저 여성에게 여전히 꽃을 들고 있는 여성에게 칼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역시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어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5년에서 7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결했고 어떤 사람은 출세했고 총리 대신이 됐고 어떤 사람은 총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잡담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 그 문구는 저 의병들이 이제 찾아간 미국 기자한테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노예가 되어서 하느니 자유민으로 주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밑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물장수하면서 그 우물가에서 잡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올바른 것인가? 역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다른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민용환처럼 살았어야 된다. 앞 반평생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와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실은 뭐가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폭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역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모두에겐 모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칼럼에 쓴 내용이 이제 저런 거였습니다. 왼쪽에는 그냥 오래된 문갑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박물관에서 무슨 유물 같은 거 좀 보면서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가끔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내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서 자기 어머니, 부모님 세대의 자취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낡은 물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단원과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학부모들은 그 교실을 이제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장소로 오래 보존하고 싶어 하고 반면에 지금 이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부모들은 저거 있어서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같은 사건을 같이 겪었어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감성의 깊이가 달리 들어가기도 합니다. 같이 살았어도 부부가 같이 저 문갑을 끌어안고 살았어도 남편은 버리자 그러고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또는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죠. 같이 세월호 참사를 겪어서도 살아남은 부모들은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저걸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상에 대한 더 서로 다른 감성을 낳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같다 하더라도 감성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세상 살이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도 본래는 모두가 다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 보는 역사, 소수자가 보는 역사, 힘 있는 사람이 보는 역사, 가난한 사람이 보는 역사. 그게 이제 현대의 역사관이죠. 다만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이겁니다. 국사라고 하는 체제가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이제 국가 단위 공동체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해체해서 이른바 이제 국가 밖의 역사, 국민 아닌 사람들의 역사 이런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좀 뒤에 여러분처럼 이제 성인이 된다면 그런 역사들을 자유롭게 접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묶여 있는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다면 국사 체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국사가 어떤 국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교과서 말고도 여러 가지 도구들, 수단들을 통해서 국사라고 하는 체제에 젖어 있습니다. 주머니를 좀 지갑을 뒤져보시면 이렇게 돈이 있을 겁니다. 예.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 인물은 신사임당입니다. 5만 원이잖아요. 그 밑으로 세종대왕이고 그 밑으로 율곡선생, 퇴계선생, 그 맨 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누가 정했나요? 그냥 우리는 그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왜 이 사람을 넣느냐고 시비 걸 건덕지가 없어요. 누군가가 정해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걸 정하는 것이 이제 국가 권력이죠. 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그런 걸로 채워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무려 50년간 영화 명량의 사전 홍보를 했던 거죠. 1700만 명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 저렇게 가장 중요한 곳에서 사전 광고를 했으니까. 왜 섰느냐? 1966년이었을 거예요. 벌써 이제 한 50년 됐죠. 그 당시에 김정필 씨 주도로 이제 정권이 2인자였었는데 김정필 씨 주도로 순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라고 하는 모금 단체를 만듭니다. 당시 이제 관제 언론이었던 서울신문하고 이 주도가 돼서 이제 재벌들 돈을 좀 긁어서 여러 동상을 만들어서 역사상의 위인들 동상을 만들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세움으로써 애국심 교육의 자료로 삼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뭐 이제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했던 계획을 그대로 따른 건데요. 그래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배려가 있었어요. 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로에 세우고 충무공 동상은 충무로에 세우고 을지문덕 동상은 을지로에 세우고 원효대사 동상은 원효로에 세우겠다. 그 길 이름 정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것이 국정사관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의 길 이름을 화폐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을 것인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어떤 사람의 호를 딸 것인지 이걸 정하는 것도 전부 국민들의 합의나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 적이 없어요. 이른바 전문가와 국가 권력의 임의적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상 만드는 작업에 어쨌든 들어갑니다. 세종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희가 원래 광화문통이었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정치 1번지니까 정치를 가장 잘하는 임금의 이름 묘호를 따자 해서 이렇게 46년도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거기다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기로 정했던 거죠. 동상이 거의 이제 준공이 되고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며칠 앞뒀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어요. 내가 군인인데 군 출신인데 군인을 세워야지 세종대왕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세종대왕이 서기로 했던 자리에 충무공을 세우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덕수궁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다른 모든 동상의 위치도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2005년경이었을 거예요. 당시 오세훈 시장 때였는데 요 사안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뭐 이런저런 경위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쩌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저 이순신 동상을 원래 계획했던 충무로로 옮기고 충무궁이니까 그죠? 세종대왕을 세종로로 다시 갖다 놓자. 그럼 어떻냐 하고 이제 의견을 냈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이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시민의 98%, 제 기억이 98%예요. 98%가 절대 반대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저 자리에 있어서 남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였죠. 아마 세종대왕이 처음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한 번 저기에 이순신이 서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상식이자 진리이자 절대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 뒤에다가 이제 세종대왕 동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로의 이미지를 흔들어 버렸던 거죠. 이런 겁니다. 역사책 또는 국정이든 아니든 역사책이든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과 인상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거기에 기득권이 붙어버려요. 이제 10,000원짜리 지폐의 인물을 바꾼다 그러면은 여기 사회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일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 온 과정이 다 이제 국사라고 하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이 누구를 존경해라, 누구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섬겨라, 또는 어떤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임의로 정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때 저 자리를 바꾸려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이제 저것이 일방적인 국가 권력의 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어디다 놓을 것이며 세종대왕 동상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한번 고정관념이 바뀌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국사책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올바른 것, 정당한 것, 역사의 정통성 또는 이제 그릇된 것 이런 것들을 지정해온 역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국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사 체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19세기, 20세기를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다른 해석의 존재 가능성, 이를테면은 이순신이 거기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 이런 논리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강점 말기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강화됐던 것이 일본이 이제 황국사관을 유일사관으로, 이건 이제 북한의 유일주체사상이 같은 맥락인데 일본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지배하는 신성한 국가이며 따라서 천황은 현인신으로서 무오류다.
잘못할 수가 없다. 천황의 지시는 언제나 옳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천황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뿐이다. 라는 식의 논리로 전 국민의 의식을 국론을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통일의 과정에서 거기에 그 통일된 강제로 통일된 역사관, 강제로 통일된 한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란 말이 나왔는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지금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이지만 다음 순서는 뭐냐면 국정교과서에 들어있는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으면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국정사관의 문제는 이것이 국가가 역사 해석권을 독점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그 역사 해석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빼놓게 됩니다. 그게 다음 순서입니다. 빼놓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일의 경우에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 국가가 제시하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국가를 그 시점에서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 제시하는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상시에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위해를 줄 수 있는 이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이적 세력이 되거나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난 이순신 장군이 싫다고 100원짜리 동전은 안 쓰는 사람 없지만 예. 일단 그 인물에 대한 뭐랄까 일방적인 충성과 지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2차 대전 말기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전부 그런 것이었어요. 나와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 내 생각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반역자 취급해서 저렇게 학살하거나 이제 뭐랄까요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게 20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를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데 현대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저런 식의 이른바 국민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사체계를 강압적으로 권력이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고 그 해석에 동조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역사관이 반인륜적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자들은 절멸시켜도 된다는 믿음이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이끌었고 남경대 학살을 만들어냈고 그 밖에 수많은 유엔부 강제동원과 같은 인권 유린의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반성하는 데서 현대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48년도에 유엔 인권선언이 제정이 됩니다. 그 유엔 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의 이성이에요. 소수자의 기억, 나와 다른 견해의 인정, 종교, 사상,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다름을 드러내는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20세기 이후에 이른바 문명세계, 인류 양심의 발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벌써 네.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기부터의 인류의 보편적 역사 과정이고 역사학 자체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팩트를 두고는 다투지만 사관을 두고는 이제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거 외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들어와서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배경에 이제 나중에 2부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국정교복 시대의 교복입니다. 남녀 학생이 모두 똑같이 생긴 교복을 입어야 했어요. 저건 전문적인 통제 시대입니다. 이덕화 젊은 시절입니다만은 이덕화가 입었던 저 교복에 짝이 있어요. 모든 남자 고등학생이 교복과 더불어 같이 입어야 했던 것이 교련복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걸로 이제 이른바 군국주의, 군사주의, 군사문화로 획일화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잠깐 동안에 이제 교복 없는 시대를 지나서 다시 현재로서는 저런 교복들을 입고 있습니다. 저게 거민정 교복이죠. 네. 저 시대에서 저 시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자유로운 복지된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학교 학생이 한 학교에서는 같은 교복을 입지만 다른 교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 교과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교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죠. 검인정 교과서는 그런 겁니다.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 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차피 한 학교에서는 한 가지 교과서만 배우는데 국정으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건 저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말씀드리겠으니까. 결국은 이제 현 단계 국정화 논의는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검인정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검인정 교과서가 실종이 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부 뭐 좌편향 국사학자들에 의해서 동일한 논리로 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저거예요. 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주 전체입니다. 소주 맛이 다 비슷비슷하죠. 뭐 그거야 뭐 소주에 들어가는 것이 알코올이 몇 % 들어가고 함량이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현재 검인정 기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검인정 그 지필 기준에 따라서 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이 다르지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 좀 완화가 된다면 좀 더 다른 맛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화 논리는 뭐냐면 소주 맛이 왜 하나같이 쓰냐? 우리 어른께서는 단 소주를 좋아하시는데 왜 단 소주는 하나도 없냐? 그래서 단맛 소주를 유일하게 올바른 소주라고 이제 해서 국정화하고 나머지 쓴맛 소주는 전부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의 핵심이에요.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서 다른 소주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주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국정교과서의 국정화의 문제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런 정도의 다양성조차도 인정할 수 없고 단 하나의 올바름을 누가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이 국가가 국정교과서 집필자라고 초빙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생각을 최종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 감수 결과를 승인하는 사람이 올바름을 혼자서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 올바름에 추종하는 것만이 국민의 도리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군국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정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의 정신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국민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됩니다. 사람을 기계로 만들면 그 다음 일은 이제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죠.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이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살 것이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여러분이 추운 날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두 분 사이에 끼어서 이런 얘기 할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나 또 좋은 얘기만 들으면 사람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망가뜨리려고 중간에 끼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변호사랍시고 이게 헌법 얘기하고 좀 법적인 문제를 좀 섞어서 얘기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순서는 뭐 대충 많이 보신 얘기들일 겁니다. 이게 법전이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예,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걸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껍고 너무 무거워서 저거가 이제 저 대법전이라고 있는 게 이제 저게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다 들어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아놓은 건데 저게 출판사별로 조금씩 구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 법전이 그간에 쓰이는 용도를 볼 때 제일 저게 유용하게 쓰이는 데는 국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 책상 위에 전부 다 저 대법전이 한 곳씩 놓여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마치 항상 법전을 찾아보면서 입법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하려고. 근데 저 대법전이 제일 확실하게 쓰이는 거를 제가 한번 본 게 옛날에
무슨 하여튼 국회에서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거기서 군인 대령 하나가 답변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막 나무라고 이러다가 정회가 됐는데 그거 얘기한 사람이 해군 대령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답변 잘못했다고 끝나자마자 육군 중장이 쓰리스타가 의원들 나가지도 않았는데 대법전을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 군대의 구타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러길래 야 대단하다. 그때 이후로 하여튼 이 법전의 용도가 요걸 사면 요거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법이 매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껴주는 건데 이걸 왜 해놨냐면요. 대법전에 보면은 이제 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 중에 제일 센 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 저 대법전이 두꺼우니까 사전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헌법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억 니은 순으로 있단 말이에요. 히읗에서 찾아야 될 것 같죠.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거를 찍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못 집었는데 히읗에 찾아보면 헌법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제목이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디귿을 찾아야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왜 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을 왜 대통령이라고 부를까? 에? 북한이 한국말을 쓰지만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죠? 국가 원수를. 우리는 왜 대통령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군대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중국군은 이름이 뭐예요?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죠? 북한의 군대는 이름이 조선인민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이름이 뭡니까? 국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죠? 국방군도 아니고 국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군대 이름은 왜 국군일까? 헌법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나오고요. 헌법의 군대 이름이 국군이라고 나오고요. 응? 헌법에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원이 3심제가 있어가지고 최고법원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대법원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 똑같이 쓰는 나라는 다 대법원이라고 할까요? 일본은 뭐라 그럴까요? 일본도 대법원이라고 할까요?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합니다. 왜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하는데 한국은 대법원이라고 할까? 헌법에 대법원이라고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의 기본을 다룬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정부 수립 70주년이냐 국가가 만들어진 지 70주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식사하다가 우리 전우영 선생님한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깨우침을 받았는데 지금이 2015년 말이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19년이 되잖아요. 우리가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일부러 50주년 밑으로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했을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냥 대한민국이 그 앞에 고종 때 대한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황제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죠?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었어요. 재헌의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후보로 올라왔던 나라 이름들이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표를 꽤 받았어요. 아까 제가 밥 먹다가도 전우영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고려대학교 있잖아요. 고려대학교가 과거에는 보성전문학교라고 그랬죠. 그죠?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이 합쳐져 가지고 연세가 된 거고요. 보성전문학교면은 보성대학교가 돼야지 왜 고려대학교가 됐을까? 그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은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공화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 이름을 선점하려고 고려대학교라고 했대. 아쉽게도 그 투표에서 실패해가지고 영어로는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한글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언제 나타났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왕조들이 이렇게 쭉 바뀌잖아요. 가까운 걸로부터 따져보면은 원나라가 있고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바로 생겼나요? 청나라 다음에? 아닙니다. 그죠? 19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손문이라고 나와요. 순원이라는 사람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을 수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공내전이 있고 중화민국은 져가지고 장개석 때문에 져가지고 밀려서 대만으로 가고 본토에 또 다른 정권이 만들어지죠. 그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보시면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그죠? 근데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없어진 적이 있나요? 외견상으로 어떻게 보일망정 중국한테 너네 역사가 끊어져 가지고 나라 이름도 없이 나라가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할까? 그렇지 않죠. 네? 나라는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스테이트가 나라죠. 거버먼트는 정부고 정부가 혼란해 가지고 몇 군데 생기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나라는 계속 있다. 이게 특히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근대 이후에는 나라는 계속 있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기본 방침입니다. 나라가 우리는 중간에 끊어졌었다. 그러다 갑자기 생긴 거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상한 놈들이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4대 국경일이라고 초등학교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고르기 좋으니까. 5대 국경일이라고 그러면 한글날이 들어가고요. 4대 국경일이라고 그러면 개천절, 3.1절, 제헌절, 광복절이 들어갑니다. 왜 이 네 날이 4대 국경일인 줄 아세요? 다른 좋은 날도 많잖아요. 어린이날이 더 좋죠. 응? 그 다음에 연휴나 뭐 이런 걸로 좋은 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야. 되게 앞뒤로 붙어가지고 연휴가 될 때가 많아요. 현축일은 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여기가 4대 국경일일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개천절이 어떤 날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하늘이 열려서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처음 세웠다. 이게 개천절이죠. 3.1절 독립 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3.1절을 계기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제헌절 헌법을 만들어서 비로소 국가의 근간을 갖췄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응? 광복절 외적들을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그대로 이제 지켜낸 날이다. 광복절. 네 개 다 나라를 세운 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대 국경일인 겁니다. 그래서 따로 건국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재헌 헌법을 만들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다 했었단 말입니다. 왜 건국절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분들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건국절을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요걸 4대 국경일로 했던 이유는 우리는 특별히 건국을 했다고 하는 날을 하나로만 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개천절 이래로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중간에 끊어지고 1948년부터 나라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있긴 있었어요. 우리 한민족 중에. 북쪽에 있었죠. 그죠? 종북 세력들이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속 대한민국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헌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는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의 실질은 조선 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다시 건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뭐예요? 일본이 침략해서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죠? 감정적으로 문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법적으로는 그래 그 조약에 의해서 어쨌거나 힘에 의해서 굴복돼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너네는 나라가 없어졌던 거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민족의 자존심에 바탕해서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역적이에요. 왜 나라가 있었는데 계속 왜 없었다는 거야. 또 법적인 근거로 나라가 없어졌다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뭐예요?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근거가 한일합방 조약을 얘기하죠. 그 전에 을사조약을 얘기하죠.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이나 이런 거를 다 뺏기고 한일합방을 통해서 완전히 다 국권을 뺏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을사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인가요?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가요? 아니죠. 을사늑약이라고 배우셨죠. 강제로. 그래서 강제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는 조약이다라는 것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요새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특사 사건이라고 하더만요. 그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이걸 제대로 이걸 우리가 우리 자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약을 체결해서 넘겨준 적이 없어요. 한일합방 조약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그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나라를 넘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뺏긴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서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국노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네들이 팔아먹어서 나라가 없어졌고 자기는 거기서 대일본 제국의 자귀를 받았으니까. 그죠? 자, 뿌리가 어디 있는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외국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실상 뭐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학설일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스스로 우파라고 자임한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게 우리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시작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공포가 됐는데 총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운동이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만들어졌죠. 그죠? 10개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바뀌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되는데요. 이때 이 헌장의 반포일을 1919년 4월 10일이라고 썼느냐 이 문서에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썼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이때 분명히 생긴 겁니다. 그죠? 선서문이 있는데 이게 전문 같은 겁니다. 지금 헌법 전문 같은 거. 민국 원년 대한민국이죠. 민국 원년 3월 1일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대한제국이 전제주의 국가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1919년 9월 11일 날 5개월 후에 공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헌법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8장 58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영토 조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한국이 뭡니까? 이건 대한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도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이게 나중에 1925년에 다시 개정되긴 합니다만은 임시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헌법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분명히 1919년부터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이렇게 생겼었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이렇게 10개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쭉 우리 헌법들이 만들어져 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면 어떻게 제정됐을까? 이게 뭘까요? 헌법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건 임시정부 헌법이었고 광복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고 하자면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고 하자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있었잖아요. 그 1948년 8월 15일 날 지금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국으로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은 뭐야 그러면?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일제 식민지였다고 치자고 그 3년은 뭐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미국 식민지였습니까? 그거 자체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그때 그 3년 동안에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원고지에다가 썼던 헌법 초안입니다. 이게 이분이 대한민국 이제 헌법을 재헌 헌법을 기초를 만드시는 분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바란다. 그죠? 그러면 여기 조선도 나오고 인민도 나오죠. 근데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선일보만 조선이라는 용어를 계속 숭상하면서 잘 쓰고 있고,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도 쓰면은 빈민이라고 해도 인민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빨갱이인 것처럼 취급을 하려고 그러고, 사회학적으로는 인민이 굉장히 정확한 용어였던 겁니다. people. 이거는 뭐 이거 영어로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미군정 시기에 미군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네들이 초안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초안들이 있어서 이게 논의가 돼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에 수립이 되는 기초, 그 다음에 근본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다. 거기에 재헌헌법부터 제4차 개헌이 있을 때까지, 제4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헌법은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돼 있죠. 에? 그러면 재건절이라고 하든지. 거기 법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5차 개헌이 있는데 1963년 12월이라고 써 있죠. 날짜를 봤을 때 무슨 혐의가 좀 있죠.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이거 갑자기 나오죠.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하고 여기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말이 빠지죠.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주장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뿌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데없이 나타난 게 이게 나타나고 없어지죠. 6차 개헌까지만 제가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차 개헌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다시 나오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러고 난데없는 5.16은 빠집니다. 이제 이건 무슨 헌법이냐? 현행헌법입니다. 87년 6월 항정으로 만들어진 민주헌법. 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다시 이게 등장을 하죠. 그죠? 맨 처음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게 세우고 쿠데타로 만들어진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이런 게 역사입니다. 응? 왜 역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이제 6차고 9차니까 7차, 8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7차 개헌이 유신헌법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차 개헌은 전두환 때 만든 5공화국 헌법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4.19도 빠지고 5.16도 빠지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여기까지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전두환 씨가 갑자기 막 재산을 내놓고 뺏기기 시작할까요? 5.16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관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헌법에 학문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교육의 자유가 있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학문의 자유의 면에서 볼 때 나라가 한 종류의 교과서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지금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우파를 참칭하는 세력이. 그러면 학문의 자유와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판의 자유. 누구나 교과서를 써서 출판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교육의 내용을 선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학생들한테.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일방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정교과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종류의 소주만 마셔라 라고 하면 술 마시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까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괴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과거에 결정한 걸 보면요. 1989년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92년도에 선고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죠. 연구를 하고. 아마 한 3개월 정도 연구했을 거예요. 애매하니까 미뤘지. 근데 이때는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작은 글씨지만 한번 보십시오.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응? 통치상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좀 예방해야 된다.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국가가 교과서에 대한 편찬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국정교과서 발행권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최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교과형 도서의 국정제도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규정에 비추어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위헌은 아니라고 해서 이때는 국어교과서가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국어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막으니까 헌법소원을 냈던 거거든요. 이 보장 규정에 비춰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 이념과 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 있다고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를 그래 용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정제도보다는 거민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 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 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어는 지금 문제가 되는 국어니까 뭐 국정이 좀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 여지도 있는데 뭐 헌법 위반까지는 아닌데 그것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적어도 국사는 그러지 마라. 노태우 때 세상에 노태우 때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법 절차의 원칙.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삼권이 뭐예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잖아요. 자, 다 법자 돌림인데 입법권, 사법권 왜 행법권이 아니고 행정권이에요? 라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부터 우리가 무슨 경국대전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만든 거야. 미국의 삼권 분립 있는 거를 번역하면서 그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걸 우리가 100개다 쓰는 건데 입법, 사법, 행법이라고 애초에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사법, 법을 판단하고 행법, 법을 집행하는 거 이게 맞는 건데 행법부라고 하려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끼리 나중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행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사법부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법대로 다 하려고 하면 법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해서 행정부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법의 경우에도 합리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지양,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채택할 것. 이걸 어기면 헌법에서 정한 원칙을 어긴 게 돼가지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위헌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 예고를 20일 동안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20일 동안. 이게 이번에 교육부가 행정고시를 하고 20일 동안
무슨 의견을 받겠다 어쩌고 하면서 했던 일이 있죠. 이거 위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팩스를 꺼놔버렸죠. 근데 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찬성이 15만 명이고 반대가 32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는 찬성은 14,882건이고 반대가 7,113건에 불과해서 찬성이 많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무슨 경우냐. 동일한 의견의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은 한 건으로 처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예고 마지막 날 차떼기를 했죠. 국정화 찬성 의견 4만 장을 인쇄해서 납품을 했어요. 요거는 4만 개로 치고 네? 의견 수렴이 끝난 지 11시간 만에 이게 긴급사안이라면서 전자관보에 고시를 합니다. 국정교과서가 긴급사안이라는 거예요. 인쇄를 해서 배포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전자관보에. 역시 헌법에 규정된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원칙을 많이 얘기해. 원칙. 이 정부가 그죠?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늘 중시하는 게 원칙이었다. 원칙을 중시했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끊어졌다고 하는 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한 원칙은 또 이거였어요. 2005년도에 10년 전에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은 이때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왜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거는 이때도 누가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그랬나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한일 협정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협정문을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일 협정문을 잘못 체결해 가지고 그때 위안부 문제, 식민지 시절의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 아빠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예? 이거는 아빠 얘기가 나와서 잘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반칙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잡혀가니까. 복면을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뭘 했길래 여기 이런 거 저기 뉴스 한 번씩 보시면 많이 나오죠. 뭐 해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저기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차 타고 수갑 차고 잡혀 들어가잖아. 근데 가운데에 앉히잖아요. 이 여자분인데 뭘 잘못해서 이러고 있을까?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에서 국정교과서 TF 하다가 감금당하셨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감금당했다가 풀려나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도정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나를 가둬놓는 바람에 국정화 추진을 지지한다고 하는 교수분들은 소속도 모르겠고 전공도 모르겠고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면이죠. 지필진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면이죠. 편찬 심의위원도 공개하지 않겠다. 역시 복면입니다.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뭐냐? 예산 초과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이게 국가적 재난이나 큰 이벤트니까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갑자기 뭘 막 쓸어버리고 이랬을 때 다급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선조치 후보고 형태로 사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비상금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비밀 태스크포스는 말씀드렸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 어디에 위임하고 위탁하는지가 다 나와요. 특수학교의 경우에 교과서는 어디다 위탁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국정교과서는. 거민정만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위탁한 것 자체도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고 있거든요. 교과행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육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교육부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탁을 하면 안 되고.
결론에 지금 제가 이 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리스에서는 디케라 그랬고 로마에서는 유스티티아라 그랬고 이 사람도 정의의 여신인데 차이가 좀 보이시죠? 눈을 가렸고 여기 눈을 뜨고 있죠. 이 정의의 여신은 어디 있냐면 우리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습니다. 늘 이게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이 오니까 눈을 뜨고 저울을 들고 여기다가 칼 대신 책을 들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의 사법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원래 서양의 유서 유래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당사자의 신분이나 뭐 이런 거에서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이 저울에 따라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칼로 처단한다. 이게 정의의 여신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눈을 이게 가리지 않았대요. 예전에는 서양에서도. 근데 어느 날 눈을 가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이 붙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법 현실이 너무나 멋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눈 뜨고 얘가 직업이 뭔지 아버지는 누군지 재산은 얼마인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응? 저울은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나한테 돈 준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 적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그게 아니고 눈을 떠서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핀 다음에 책을 늘 손에 들고 열심히 공부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외국에 가도 눈뜬 정의의 여신 많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는 대법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을 보면서 맞아. 우리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이게 정의의 여신인 거지. 백날 나가가지고 우리 눈 떠가지고 다 사정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이게 국정교과서가 되게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런 국정교과서를 우리 정의의 여신한테 안겨줄 것인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브리핑했던 PPT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제 해설이 필요했어요. 이제 대통령만 번역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도 번역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 번역해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실시간으로 또 뉴스 화면 시간에 정부 관계자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브리핑하는 거 보시죠? 누구한테 브리핑하는 것 같아요? 그 국민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참모들이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국민에게 브리핑하는 게 국민 보라고 국민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님 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바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 PPT로 바꿔봤어요. 그게 훨씬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JTBC 밤샘 토론 때 거의 2시간 반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 전체 토론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발언, 그거는 약간 좀 밤이 깊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을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될 말을 이렇게 나누는데 약간 몽롱해지면 평소 꽤 나와버려요. 저도 사실 그날 좀 몽롱해가지고 평소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그냥 가감없이 노출이 돼서 어떤 분들은 뭐 하이에크 인용했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하이에크면 어때요? 잡으면 그만이지. 그죠? 상대방이 항공기로 공격하면 지대공 미사일로 잡아야지. 평소에 지대지 좋아한다고 그거 쏘나? 그렇잖아요. 토론에 나가서는 상대방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논리를 쓰면 되죠. 저는 그렇게 일종의 흥묘백묘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날 교학사 대표집필자였던 권희영 교수가 한 말 중에 부지불식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조전혁 의원이 전 의원이 국민 만들기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걸 덧붙여가지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원래는 내심에 있는 말인데 제정신일 때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새벽 2시가 넘어가가지고 정신이 약간 혼몽했기 때문에 그 라이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이야말로 전체주의 독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스탈린식 전체주의든 히틀러식 전체주의든 뭐든 간에 좌든 우든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역사교육의 목표예요. 그게 왜 자발적이냐 하면요, 강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 상 주려면 돈 들고요, 말 안 듣는 놈 처벌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제일 좋은 전체주의 독재는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아도 상 주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개인의 인생 목표를 국가가 제시한 목표와 일치시켜서 스스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정해준 목표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 못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집단, 권력 집단은 교육과 언론, 사상의 자유시장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건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그날 토론은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 국정교과서 집필자들의 사상의 토대를 알 수 있는, 그분들이 왜 이렇게 밤잠 안 자고 토론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에게 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잘 보이기 위한 브리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목이죠.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역사교육 국유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대통령 보라고 한 거예요. 전영수 시간에 총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군,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 지금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가. 실제로는 지금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김무성 씨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6.25 전쟁은 북한만의 잘못이 아니라던데 라고 브리핑했어요. 실제로는 사실은 모든 교과서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가르칩니다. 속으로는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6.25 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이렇게 이제 브리핑했는데 이 자료를 실제로 6.25 전쟁은 오로지 북한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이렇게 했는데 이 색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해야 국가가 없을 때 친일을 한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시기에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가 있었다면 반국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국가가 없었어야만 친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천안함 사건 배운 적 없다는 식으로 브리핑했죠. 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집필 기준에 넣으라고 한 적이 없긴 해요. 요게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5개 교과서는 언급했고요. 아웅산 테러도 5개 언급했고요. 청와대 121 청와대 습격 사건도 7개 중에 6개가 언급했습니다. 그죠? 이거 교과서 집필 지침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교과서 검정대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썼는데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검정 제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실 만한 교과서를 받을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국가가 이제 정부가 좀 뭐 하려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심으로는 이렇게 대학 교수와 교사 따위가 함부로 소송을 내는 작대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그런 거고요. 문제집과 지도서에는 편향된 역사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문제지만 문제집과 지도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한테 문제집과 지도서도 모두 국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를 도대체 누가 집필하는 걸까요? 이랬는데 좌편향된 90% 역사학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특정 집필진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정교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 검정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와 교수들은 일절 교과서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존의 7종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47명의 복면을 쓴 집필진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경화 교과서인데 그런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과서 아니야 라고 반론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교학사 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이 채택했다면 굳이 국정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고등학교 절대 다수가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99.9%. 얘기는 그러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했는데요. 검정 역사 교과서로는 우리가 받은 국가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역사교육 정상화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역사교육 국유화는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뭐 5분도 안 걸렸죠, 그죠? 뭐 5분도 안 걸릴 거 가지고 저는 두 개를 다 소개했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 30초짜리 브리핑이에요. 뭐 잔뜩 이렇게 준비해 왔지만 결국 제가 이제 돌려보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정치 카페 하면서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떤 사람은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 개그라고 그러고 뭐 썰렁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저 대통령 보고 좀 해봤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보고서로 바꿔본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보고 이렇게 올릴 때요. 이 앞에 PPT 자료 아니고 뒤에 것만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고했을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고했을 거고요. 이거 다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대통령님이 좋아하실 만한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브리핑을 번역해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아니 이게 이 교과서 국정화는 그전에 뉴라이트들이 시작을 했지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교과서 같은 거 만들어서 왜 채택 안 해주고 징징거리고 뭐 그런 정도의 거예요. 뭐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뭐 비분관계한 나머지 그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탈법, 아까 최강욱 변호사님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했는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 서술과 역사 해석을 국유화한다는, 역사교과서 시장을 국유화해버린다는, 이것이 그 역사 인식에 대한 또는 역사 서술에 대한 그 보편적인 통설 또는 이제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는 전우영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인터뷰하면서, 이메일 인터뷰하면서 어떤 사람의 지성의 깊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혁 씨의 말에 따르면 베이비 토크거든요. 베이비 토크인데 그 요새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저 전혁 씨 어디 망명했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 다 되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전설적인 토론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베이비 토크예요. 베이비 토크라는 거는 어휘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단순한 사람은 그 단순한 어휘가 담고 있는 개념밖에 알지 못해요. 어휘가 단순하고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사람은 그 논리의 연쇄를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논리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 사료가 충분치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되고 사라지는 이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서술의 객관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과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역사학자들의 그 글이 왜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바뀌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비 토크 수준의 역사 인식이 있어요. 이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교과서에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진짜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를 제가 좋아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과 한 사람의 목동으로 구성된 사회. 그죠? 그리고 이 양들은 왜 복종하냐 하면 저 울타리 너머에서 늑대가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마리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짖어대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주 평화롭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국론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이상적인 사회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회인식이나 역사인식의 면에서 완벽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실현을 못해. 안타깝죠. 이걸 실현하려면 시끄러운 놈들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달아매고 고춧가루물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막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지율이 한 70% 80% 나오면 그렇게 하겠는데 겨우 45%밖에 안 돼요. 그죠? 너무 높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력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의 결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파시즘의 대중적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군중 심리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이게 70% 80% 갔을 때 나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 패 죽이고 사람 잡아다가 몰래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거꾸로 달아매고 이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 같은 끔찍한 세상이 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2015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이 노선 갈등이 아니에요. 정치 노선의 갈등이 아니고요. 전체주의를 재구축하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래의 약점인 중우정치, 대중을 허위정보와 미몽 속에 빠뜨려서 그렇게 허위정보에 빠진 국민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디어를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갖다 먹이는 세계관, 현실의식, 법에 관한 의식, 역사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 먹여서 그 힘으로 자기들이 천년만년 특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목동 노릇을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 문제는 그냥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과서 하나 국정화한다면 별거 아니에요. 꼭 선생님들이 부교재 교육자료 같은 거 제대로 만들고 또 우리같이 글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참고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고 또 뭐 팟캐스트 방송해가지고 교과서 엉터리라고 떠들고
수업 시간에 학생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교과서 이 역사 서술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토론해 봐요. 이렇게 수업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자체는 저는 뭐 나라 망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국정 역사 교과서 나왔다고 금방 독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바탕에 놓인 그 사고방식이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 역사교육의 목표, 이것은 단순한 역사교육의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싫어하냐? 전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옳게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각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고, 어떤 확실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삶의 방식을 규제하고 특정한 형태의 삶을 강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그 짓을 했을 때 마녀 재판이며 십자군 원정이면서 얼마나 많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고요. 히틀러가 이런 전체주의를 체제를 구축했을 때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요. 스탈린이 이런 체제를 구축했을 때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거 아닙니까? 가장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지금 이거 북한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인데 우리 그 뭐 100년 산다 그래봐야 별거 아니에요. 무슨 우주 나이를 분모로 넣고 100년 넣어봤자 다 제로에 수렴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양적으로 보면 하루살이의 삶과 별 차이 없는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왔다 가는 거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왔다 가는 건데 자유롭게 살아야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좋은 세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끔찍하게 여기는 거는 역사 교과서 하나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망설임 없이 온갖 불법과 편법, 반칙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서운 거고, 그런 짓을 하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45%나 된다는 게 끔찍한 거고요. 그 일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부동의 국민 지지율 1등 정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회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훌륭한 사회면 좋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나에게 특정한 형태의 사고방식과 특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강제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고 배제하고 징계하는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예, 진짜 이민이라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이게 무서워서 뭐 이러는 거지 달리 뭐 역사교과서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모든 브리핑, 대통령의 담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들으실 때 해석을 저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행보, 정부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극히 투명하거든요. 전체주의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해석하실 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브리핑을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